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군주론. 네, 이 낱말을 들으면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하는 유명한 저작이 떠오릅니다. 바로 리더십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문제였겠죠. 지도자는 어떤 자질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조직 집단이 생겨나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경우도 가까운 과거 조선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각 군주들의 태도들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또 오늘의 삶을 조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조 500년이라는 정말 유례없이 긴 왕조 시간이었는데요. 이때 어떤 특정 왕은 대단한 존경과 숭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왕은 폐악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조선의 왕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모든 군왕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요. 그중에 인상적인 리더 모습을 몇 갈래로 이렇게 나눠서 만나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다루는 테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저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특히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몇몇 교과서 집필자 외에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저서 참 많이 쓰셨죠. 그 중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들도 있습니다. 특히 정조 독살설 같은 건요, 논란이 많은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조선조를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많은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사실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 여기에 어떤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한 책에다 애착을 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이덕일 선생님은 독서가의 스타 역사 저술가이신데, 또 다른 분류로는 말이에요. 요새도 그 표현을 쓰나 모르겠습니다만 제야사학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제조는 뭘까 이제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역사라는 게 다양한 패러다임이,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속에서 어떤 것이 중앙에 있고 어떤 것이 중앙 바깥에 대립적인 위치다 하는 설정, 이게 좀 미묘한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위치 설정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쭉 제기해 왔던 부분이 과연 이제 그 부분인데요. 우리 역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라고 말하는 이 주류 사학계를 관통하는 역사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 후기 노론이란 당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론사관이 있고요. 노론사관. 예, 그 다음에 일제식민사관을 국민들은 극복한 걸로 아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고, 예. 일제식민사관은 그대로 계승한 일제식민사관이 있습니다. 이 하나는 노론사관, 하나는 식민사관. 이 양대 사관이 한국 사회의 이제 주류 역사학계의 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문제 제기하면은 제야란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쨌든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역사학을 해서 학위까지 받았는데, 단지 그들의 사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야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야라는 딱지는 일종의 파시즘입니다, 이건. 네.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마도 학계 논쟁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이렇게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저작 중에 이 조선 왕을 말하다라는 저작이 갖고 있는 독자성, 어떤 생각으로 쓰신 건지요? 그러니까 조선 왕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조선조의 시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부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과연 그 상들이 올바른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공화정 체제인 2000년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조선조를 보는 게 아니라 조선조에 있었던 관점을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본다.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죠. 네, 조선조의 특정 당파의 사관으로 바라본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조선 왕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왕권이 급속도로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인조반정은 율곡이의 제자들인 서인들이 주도해갖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서인의 핵심 주류가 이제 노론이란 당파로 이제 뭐 말하자면 당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 국왕, 그 힘이 약한 조선 국왕이 어떤 일을 계기로 이 노론이란 당파, 서인이란 당파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충돌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충돌 직전에 국왕이나 세자가 갑자기 죽는 것으로 이게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조선 후기의 정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조선왕 독살 사건을 썼고, 근데 문제는 이 역사가나 이 역사가 집단들이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한다거나 뭐 특정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가공된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특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 조선 후기 노론의 사관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일제 식민 사관으로 바라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선 후기 노론 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인조반정이라는 것이 국도의 숙명 사대주의 아닙니까? 예. 노론 사관은 그 중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 사관은 결국 일본인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것인데, 두 사관이 지금 그 국민 여러분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갑자기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가 100년 전에 일제 식민 사관의 논리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은 그 역사가 일반 분들은 보통 이제 과거학으로 알고 계시지만 역사는 과거학이 아니라 현재학이고 미래학이죠. 네. 바로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중국의 시각, 일본의 시각을 벗겨낸 우리 역사의 속살, 본 모습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대중과 직접 만나는 이제 역사 뭐 대중화의 길이라 그럴까요? 역사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 조선 왕을 말하다 26분이나 되는 왕이 있으니까 뭐 다 얘기하자면 너무나 이제 길어지는 것이고 몇 개의 큰 패턴으로 이렇게 나누셨더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후대 길을 터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스스로 악역을 자임한 그런 아주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 태종과 세조가 그런 왕위를 그런 방식으로 갖게 된 그런 까닭,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또 두 분 태종과 세조의 차이점 뭐 등등을 두루 좀 집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태종과 세조는 둘 다 이제 악역을 자처했지만 그 역사의 평가는 전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종이 악역을 자처해서 손에 많은 피를 묻혔죠. 뭐 아시다시피 왕자의 난도 겪었고, 형제들 죽이고, 그다음에 예. 자기 그 친처남도 4명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사돈인 시몬도 죽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태종이 악역을 자처하면서 그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은 다 공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신들을 태종은 제거함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를 법치국가로 만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뇌처남을 그 처벌을 할 때, 특히 앞에 이제 민무고 민무질인 두 처남을 처벌할 때 처벌하는 이제 교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양인 수백 구를 노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유민 수백 명을 자기 집에 노비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들만 그렇겠느냐? 그럼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여타 공신들도 이제 마찬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그 누구도 감히 이제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태종의 피해 숙청의 결과 그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법치라는 법치국가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법치를 세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왕권을 강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종의 피해 숙청을 통해서
그 조선조 전체에서 왕권이 가장 강했던 임금이 세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종에다 피해 숙청으로 이들을 공신들을 제거하니까 세종 때는 그 누구도 왕권에 도전할 인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종이라는 성공한 군주가 나올 수 있었던 그 공의 50% 이상은 저는 태종에게 주어야 된다. 그 국왕이 된다라는 것은 왕조 국가에서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천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이 다스려야 할 일을 한 인간에게 명을 내려서 그 천하가 하늘이 한 인간에게 그만한 권력을 주어가지고 대신 다스리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마치 이 국가 권력을 갖다가 그 개인의 몇몇 집안의 물건인 것처럼 서로 나누어 갖게 되면 일반 보통 백성들이 볼 때는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소위 몇몇 힘 있는 자들의 그 사익을 집안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태종이 이 국가 권력을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이 법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그러니까 태종 말년이나 세종 때는 그 누구도 감히 전행할 생각을 못하고 백성의 재산을 뭐 누가 뺏었다라고 하면은 영의정이 뺏었다라고 할지라도 일반 노비가 영의정에게 재산을 뺏겼다라고 치면 사원부에 가서 고소하면은 바로 이제 법적인 처리가 되는 그런 네. 시스템이 태종의 피해 숙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제 세조가 이제 비판받아야 예. 한다는 세조는 것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는 아시다시피 이제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 이 왕이 되려고 꿈꾸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례배들을 끌어모으죠. 뭐 한명회라든지 여러 홍윤성이라든지 하는 네. 무례배들을 끌어모으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 시스템 속에서는 이게 어떤 이제 그 배수로 얻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 되죠. 예. 그러니까 교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김종서 등을 죽이고 그다음에 단종까지 내쫓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조카 단종을 예. 죽여버리죠.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반발하는 사육신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세조는 이 공신들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공신은 세조가 왕이 되는데 그 힘을 보탠 정공신은 46명인데 원정공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2,300명을 더 임명을 하게 되죠. 그 가족까지 따지면 10,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네. 이 10,000명은 특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이 공신과 그 가족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살인죄를 심지어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게 되고 예. 또 이들과 결속을 강하게 해야 되니까 어떤 특권을 주냐면 이 대납권이란 걸 줍니다. 대납권이 뭐냐면 세금을 뭐 대신 납부할 권리인데 강제로 대납해주겠다라고 하고 2배 내지 3~4배의 세금을 받는 체제. 이건 뭐냐면 공신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정치적 특권, 법률적 특권을 주고 여기에다가 대납권이라는 경제적 특권을 줌으로써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 보통 백성들은 10,000명의 특권층, 이 정치적 권력, 경제적 그 부를 갖다가 완전 독점한 10,000명의 특권층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피해 숙청을 통해서 정리를 했더니 공신 집단이 이 세조 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일반 백성의 입장을 해볼 때는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이제 세조의 쿠데타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악역을 자처했지만 일반 백성의 입장을 해볼 때는 태종은 성군인데 이 세조는 아주 이제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세조가 그 온양원천으로 이제 그 목욕하러 갈 때 천안 삼거리쯤에 도달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막 버드나무 위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무슨 일이냐 물어봐라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공신에 관한 일이라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말이 틀려질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저 홍윤성이라는 공신이 자기 조카인데 자기 어려운 시절에 그 자기 집에서 그 10년 이상 그 먹여줬다는 거죠. 먹여주고 길러줬는데 나중에 공신이 된 다음에 그 삼촌이 그러니까 자리를 하나 부탁했더니 어디 있는 땅을 주면은 한 자리 주겠다. 이래갖고 삼촌이 화를 내니까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때려 죽였는데도 가서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조가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홍윤성의 종 한 명을 처벌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 공신과 권력을 나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 역사학자들이 뭐 세조를 갖다가 뭐 유능했다 뭐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시스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면만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하긴 그 후대 보면 태종 덕분에 세종은 그야말로 성군으로 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건데 세조의 아들인 예종은 바로 1년 만에 죽임당하죠. 그 세조는 그 기록을 보면은 거의 이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비난받고 하다 보니까 아주 중증 알코올 중독자 같은 모습을 보이죠. 매번 그 조정에서 정사하면서 술판을 나누고 매번 이제 그 실록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하루는 공신들하고 같이 술 먹다가 정인지와 같이 춤을 추다가 정인지가 팔을 꽉 잡았습니다. 태조의 네. 팔을. 그러니까 아야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세자가 예종이 안 좋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조가 나는 이래도 되지만 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날 밤에 보면은 이 정인지가 암만 밤중에 술 먹으러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애가 새벽에 자기 청지기를 정인지 집에 보내가지고 오늘은 책 보지 말고 그 주무시라 그래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정인지가 책 보려고 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세조가 그 환관을 보내가지고 정인지 집에 보내서 감시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세조도 진짜 술 취해갖고 잡았는지 아니면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아프게 잡았는지 의심이 나는 거죠. 근데 네.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세자 예종이 왕이 된 다음에 아주 강하게 공신 집단을 해체하려고 하고 그 대납권, 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이거를 엄금한다. 이걸 하면은 사용시키겠다라고 이제 주기초에 아주 강하게 공신 집단에 손을 대니까 이 공신 집단이 합동으로 해서 1년 만에 그냥 독살시키고 이제 끝난 거죠. 예. 인문 사상을 농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공신. 나라에 공이 있는 자에게 군주가 등수를 내려 매기는 착호. 공이 있는 신하를 공신이라 한다. 공신은 군주 옆에 나란히 서서 나라를 세웠다. 군주의 적에게 과감히 칼을 빼들었다. 군주 대신 손에 피를 묻혔고 군주에게 지략을 선사했다. 태종은 공신을 얻었으나 공신을 버렸다. 세종이 왕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공신과 맞섰다. 세조는 공신을 이용해 왕의 자리를 얻었고 공신과 손을 맞잡는다. 후대에게 주어진 것은 공신에게 겹겹이 처진 부와 명예, 그리고 욕심. 오늘의 인문어집 공신. 군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들. 군주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군주의 등에 칼날을 들이대는 그들. 역사가 기억하는 참 공신은 누구인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쫓겨난 왕들이요. 이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말 둘 다 폭군이고 뭐 심지어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행위를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했을까? 쫓겨났기 때문에 모든 걸 뒤집어 쓴 모함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한 선생님의 이제 판단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은 그 연산군을 아주 극악무도한 인물로 그린 것은 전부 다 사관들의 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팩트와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흥청이다라고 해가지고 수천 명의 뭐 이제 공녀들을 갖다가 뭐 거느렸다든지 그 수천 명을 뭐 후궁으로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예. 이 흥청이다 뭐다 하는 것들은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립예술단 같은 겁니다. 연산군은 상당히 시에 능했고 음악을 좋아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술단들을 좀 확충을 한 것인데 네. 이걸 갖다 왕의 연산군의 여자인 것처럼 다 이제 증가시켰군요. 왜곡을 했는데 예. 실제 연산군이 정업원에 가서 비구니들을 뭐 겁탈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 뭐 백모인 예. 월산대군 부인 뭐 박씨를 겁탈했다. 이거 전부 다 만들어낸 사실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당시 월산대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관이 뭐라고 썼냐면 그 사관은 월산대군 부인이 연산군의 그 애를 임신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죽었다, 자결했다라고 돼 있는데 당시 월산대군 부인 박씨의 나이로 추측하면 50대 초반이 됩니다. 예. 그 당시 50대 초반의 여성이 임신을 하고 할 수가 아니죠. 없는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60 이상인 나이인데 그리고 실제로 연산군이 그렇게 많은 음행을 저질렀으면 자식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가장 자식들이 많은 것은 성군으로 이 사관들이 써놨던 그 성종이 가장 많고 예. 연산군은 성종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결과냐면 연산군은 단지 아까 세조 때 만들어진 이 공신 집단을 연산군도 해체하려고 하는데 연산군이 이 훈구 세력들, 이 공신 집단을 해체하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해체하려면 다른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 세력이 훈구파의 전횡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림 세력인데 연산군은 이 사림 세력도 적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공신 집단을 해체하는데 불만을 품은 훈구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연산군을 내쫓고 그다음에 그 연산군에게 피해를 당한 이 사림들이 붓대를 잡고 있으니까 이 사림들이 또 연산군은 극도의 극악무도한 인물로 이제 그 평을 써놓은 것인데 네. 그 평이 거의 500년 이상 지금까지 거의 이제 그 사관들의 시각이 전해져 와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실체 연산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부정돼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군왕으로서 그러면 연산군의 능력이며 패배 이후는 그러니까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 군이 돼버린 왕이 아니라 군이 돼버린 그 이전의 치적은 어땠습니까? 그 연산군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보통 정도의 임금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미숙했던 임금이죠. 예. 근데 한 예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대궐 담 옆에 있는 이제 이 민가들을 헐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관들이 많은 또 비판을 써놓죠. 근데 사실을 보면 연산군은 그 단순히 집을 헐었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바라볼 게 아니라 집을 지금도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는 하는데 그것이 거기 사는 사람이나 세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다 그러면 그 비판할 게 없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연산군도 집을 철거하면서 그 주택 신축 자금을 주고 대토까지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겨울에 살 집까지 잠시 거처할 집까지 마련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 폭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는데 몰아낸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써놓은 얘기를 그렇죠. 50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렇죠. 이건 문제군요. 네, 그렇죠. 예, 얘기 그래서 들으면서 팩트와 비판을 구분해서 연산군은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광해군은 어떨까? 광해군 하면 우리가 친명 친청 관계 여기서 희생양으로 이제 쫓겨난 게 아닌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북벌론을 주장한 그 입장에 때문에 이제 생겨난 것들 그 시대를 앞서간 군주로서 광해군은 사실은 부정적으로 역사에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는 상당히 좀 옹호되는 경향이 있는 군주입니다. 광해군의 실체는 어떤 걸까요? 외교는 보니까 광해군이 바라볼 때 명나라는 이미 지는 해고 청나라가 뜨는 해라 그러면 광해군은 어차피 우리가 중원을 장악하지 못할 바에는 그 중원을 장악한 혈역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광해군이 정치를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별개로 치고요. 네. 왕조 국가에서 신하들이 국왕을 내쫓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헌정 질서의 그 붕괴를 뜻하는 것인데 이 광해군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정당화되면은 모든 쿠데타가 합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서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광해군을 내쫓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명나라를 배신했다 이겁니다. 예. 그 명분이 뭐냐면 우리의 임금은 조선왕이 아니라 명나라 황제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조선 임금은 신하, 제후에 지나지 않는데 이 제후에 지나지 않는 신하에 지나지 않는 조선왕이 그 명과 청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해가지고 군주에게 불충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을 내쫓는 거는 충성이다. 이런 논리로 중국에 대한 배신으로 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논리로 인조반정이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다음에 극도의 친명 사대주의로 이제 기울게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하는 이 극도의 사대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 인조반정에 있는 겁니다. 네. 광해군을 몰아낸 세력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군주인 조선의 왕은 그저 천자가 임명한 제후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으로 이제 충성을 다할 대상은 중국의 황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네, 조선조에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임진왜란을 비견될 수 있는 더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기의 왕 선조죠. 선조의 모습은 저희가 오래전에 과거에 배우던 것에서 점점 좀 실체가 좀 설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선조의 모습을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선조는 먼저 이제 반계승통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명종이 내 후사는 선조다라고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종의 부인이 이 선조를 이뻐해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왕이 됐는데 희한하게도 이 선조 때에는 그렇게 기라성 같은 인물이 대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와중에는 선조가 도망가고자 한 최종 목적지를 보통 국민들은 의주로 알고 계시는데 의주가 아닙니다. 네. 선조는 요동 내부책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요동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었군요. 망명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망명해서 명나라의 제후 대접을 받으며 살겠다.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에 대처하는 선조의 자세였죠. 네. 그러니까 국왕이 매번 도망다니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선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전쟁을 진두에서 이끈 인물은 문신으로서는 소의 유성룡이고 유성룡, 예. 그 무신으로서는 다 이제 이순신을 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선조가 그럼 왜 이렇게 도망가기 바빴느냐? 그 선조가 윤도수에게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도망가다가 한 말 중에 적병 중에 반이 우리 백성이라는데 사실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백성들이 일본군에 대거 가담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 거하고는 실상은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럼 누가 가담했느냐? 선조가 도망갔을 때 백성들이 대궐에 난입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 불을 지른 곳이 어디냐면 장해원인데 노비를 관할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일본군에 대거 가담하면서 예. 선조가 볼 때는 이 조선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때 재상을 있던 서해 유성룡이 면참법을 만들어 가지고 노비들도 외적의 머리를 하나 배우면은 자유민 양인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세 개를 배 가지고 오면은 뱃을까지 주죠. 네.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서 이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임난이 그 의병들이 가담하게 되고 임난이 극복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나중에 전쟁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문신 중에 가장 많이 세운 유성룡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순신은 유성룡이 없으면은 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이 마지막 노량해전 때 사실상 뭐 자살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조선조 때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조라는 인물은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전쟁 났을 때 도망가기 바쁘고, 그다음에 수많은 인재를 죽이고, 전쟁 때 가장 자기 자신은 도망 다녔지만 전쟁을 진두에서 지휘해가지고 이끈 인물들까지 다 이제 제거했기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조선의 왕입니까? 당신이 조선 백성의 왕이란 말입니까? 난 조선의 왕일세. 누가 뭐래도 난 조선 왕조 500년의 한 지점을 이끌었던 왕이네. 그렇습니까? 당신이 조선 백성의 왕이었다는 사실이 전 부끄럽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의 모든 걸 앗아간 전란이었습니다. 백성은 배를 굶주렸고 목숨을 빼앗겼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백성이 그런 와중에 당신은 이렇게 묻지요. 무엇을 말하는가? 내게 책임을 묻는다면 난 도망칠 생각은 없다. 허나 나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난 입을 닫겠다. 네, 말을 잇겠습니다. 당신은 이사내와 류성룡을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겠는가? 꺼리거나 숨기지 말고 마음속의 말을 다하여라. 실록에선 당신이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군주로서 백성이 안타까워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조선과 백성을 버리고 국토 밖 요동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포석을 깐 것이죠. 당신의 의중을 신하들의 입을 빌어 나오게 함이었겠죠. 군주가 살아야 백성이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군주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 나란 어디로 가겠는가. 백성이 살아야 군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가장 먼저 나라를 버린 것은 바로 군주였습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나라를 버리고자 했습니다. 내가 과연 나라를 버렸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유성룡을 옆에 두었으며 이순신에게 직위를 내렸네. 내가 비겁했다면 그들도 곁에 두지 않았을 거네. 과연 그랬을까요? 임난 후 유성룡이 스스로를 징계할 때 당신은 그를 버렸습니다. 이순신의 자결론이 돌 정도로 당신은 이순신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살아서도 산 목숨이 아니었겠죠. 왜 그들을 저버렸습니까? 이보게, 그들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네. 시대가 그들을 원했고 시대가 그들을 버린 것뿐이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모든 공덕을 명나라에 돌렸습니까? 그건 궤변입니다. 명예 잘 보여 목숨을 보존하고 싶었습니까? 당신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바로 당신의 다음 군주 광해군이 군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갓난아이 영창대군과 장성한 세자 광해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당신의 모습은 당쟁의 불씨를 더 건드린 셈입니다. 이보게, 생각해보게. 나도 그랬네. 나도 그래서 불안했네.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지만 영창대군은 나의 적자였네. 난 왕이었으나 나의 출신 때문에 난 늘 괴로웠네. 나의 유약함은 바로 나의 온전치 못한 핏줄 때문이었으며
내 후대는 그런 유약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네. 불쌍한 조선의 왕. 아비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군주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식이 후대의 왕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핏줄의 연연에 아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신은 평생 콤플렉스에 빠져 군주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조선의 왕이란 말입니까? 불경하도다. 난 조선의 왕일세. 날 비판할 순 있어도 날 매도할 순 없네. 자네는 진정 날 알고 있는가? 자네는 진정 내 슬픔을 알고 있단 말인가? 내 혈맥이 지닌 한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당신은 불쌍한 사람, 불쌍한 군주, 그리고 그 시대의 불쌍한 신하와 불쌍한 백성들, 기억하세요. 그 가장 처음에 당신이 있었다는 걸. 네, 선조와의 대화였는데 왕도 인간이니까 컴플렉스가 있으면 정말 그걸 못 이겨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 같은 걸 바로 대화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이 출신의 문제, 이 컴플렉스를 좀 훌륭하게 극복한 왕의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이제 정조의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조는 다 아시다시피 사도혜자의 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부친이 뒤주 속에 갇혀서 죽었다라는 건 상당한 컴플렉스죠. 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정조는 임금이 됐지만 그 컴플렉스와 그다음에 자기 부친을 죽인 정치 세력이 조정의 온통이 이제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노론이라는 정파인데 이런 정파와도 싸울 때 싸우고 협상할 때 협상해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간 그런 이제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죠. 예, 유능한 인물이었군요. 조선 왕을 말하다 이 책 가운데서 또 이대규 선생님이 한 패턴으로 그려 보인 모습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묘사한 왕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종과 영조인데요. 그분들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종 경우는 즉위 자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제 신하들 속에 둘러싸여서 이제 어린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슬기롭게 이제 잘 헤쳐나간 모습으로 그려 놓으셨던 건데 성종의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성종은 예종의 뒤를 위해서 임금이 되는데요. 아주 이제 성군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종의 업적이 뭐냐 그러면 막상 떠오르진 않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성종은 그 전임왕 예종이 아주 공신 집단에 손을 댔다가 급조한 거를 그 교훈 삼아 가지고 이 성종은 그 공신 집단과 타협해가면서 정치를 쭉 이제 이끌어오면서 연산군하고는 다르게 살인파도 등용해서 이 견제를 시키죠. 그래서 국왕 왕권을 그나마 이제 뭐 독살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유지했다는 부분에서는 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성종 치세 동안에 이 백성들의 상황이 나아졌느냐, 이 공신 집단 결국 백성들의 상황이 나아지려면 이 공신 집단의 특권을 일정 정도 해체해야 되는데 거기엔 전혀 손을 못 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군주라고 평가하기에는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절반의 성공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그 점을 설명하신 건데 대개 이제 왕과 신하는 뭐 동일체일 수도 있고 대립 관계로 서로 권력을 주고받는 다투는 관계일 수도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조선도 그 당쟁 상황 속에서 잘 헤쳐나가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킨 왕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그 회오리 바람 한 가운데서 헤쳐나갔던 영조의 사례입니다. 영조 얘기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이 한쪽 당파 사람들이 노론만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남인이나 소론은 자기 자신을 임금으로 인정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조가 초기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 속에서 이 반대당파도 남이는 거의 등용 안 했습니다만 소론 중에서 그 소론도 강경파는 등용 안 하고 소론 중에서 온건파 일부를 등용한 것이 영조의 탕평책이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영조가 탕평책을 그 하는 신용을 하다가 계속 나중에는 소론을 내쫓고 제위 31년에 나주에 이제 비판하는 벽서가 한 장 붙으니까 그 나주벽서 사건 하나 때문에 반대파인 소론 강경파를 500명이나 사형시킵니다. 그러면서 탕평책은 완전 붕괴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영조를 마치 탕평책의 임금인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도 노론이란 한 당파의 시각이에요. 네. 영조가 무슨 탕평책을 했다 하는 건 초반에 조금 한 것이고 그 후반에 가면 완전 노론 일당독자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조의 치세는 그정 절반 정도의 뭐 성공이자 절반 정도의 실패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점은 역시 이 국가 사회에 있어서 리더의 존재라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조선 왕을 통해서 리더십의 문제 연구하시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오늘 마침말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조선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 어떤 리더를 가질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지금 현재 리더가 돼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더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상당한 공공성을 그게 회사가 됐든 국가가 됐든 상당한 공공성을 스스로 지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에서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한 건 결국 공공성이 부족하다라는 뜻인데 이 공공성의 관점에서 상당한 지위에 오른 분들은 일종의 이 성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한 부분의 현안들이 보이게 되고 그 현안을 헤쳐나갈 그 길도 이제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조선왕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지금 현재를 사는 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신 얘기 유익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조선조의 왕들의 면모,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신 이덕일 선생이 아주 흥미롭고 세세한 얘기 많이 해주셨죠. 리더십이란 문제는 우리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글쎄요,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신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다가 결국은 왕권의 약화를 초래했던 세조의 모습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옳지 못한 판단력으로 결국 상황을 그르쳐버린 선조의 이야기도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왕 혹은 리더는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신이 왜 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사명에 대한 바른 생각도 가져야 되지 않는가 등등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리더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